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병으로 병세가 악화하면서 향년 89세 되기로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될 예정인데 여야는 노 전 대통령의 치적을 평가하면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야당은 두 사람의 만남이 선거 중립 위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특별취재팀이 코로나19 이후 탈북민들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방역 통제가 극심한 북한 내부 상황부터 중국에 갇혀 백신은커녕 병원도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의 현실, 목숨을 건 오토바이 탈북 영상 등을 단독 보도합니다. 대규모 인터넷 장애 사태에 대해 KT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신 설비로 교체하던 와중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정작 혼란을 겪은 시민들에겐 개별적 사과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금융기관 전체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정하는 이른바 DSR 규제를 받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면 저소득 실수요자들의 대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두환 씨와 함께 12.12 군사 반란에 성공했지만 민주화 요구를 대폭 수용해 직선제로 개헌을 하는 등 여러 역사의 굴곡을 손에 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장례식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신용식 기자, 지금 서울대병원이죠? 네, 오늘 낮 1시쯤 병세가 위독해 이곳 응급실을 찾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끝내 숨졌습니다. 향년 89세로 건강 상태는 예전부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난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칩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손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손의 위축증 진단과 수차례 폐렴 증세까지 겹치면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셨을 때는 의식이 또렷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의 증상이 있었지만 현상으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빈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정식으로 차려질 예정인데요. 조문객을 당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취재진을 제외하면 이곳은 아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헌 씨가 내일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인데다 당장 장례식장에 남은 빈소가 없어 그리 조치된 건데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씨 등 가족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침통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하면 전두환 씨가 빠질 수 없죠. 둘은 비슷한 운명의 길을 걸어왔지만 후에 가선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동생과 법적 분쟁을 치르면서까지 추징금을 다 냈고 아들을 통해 광주에 가서 2차례 사과를 하기도 했죠. 고 노 전 대통령이 살아온 길, 박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나 지역 명문인 대구공업중학교와 경북고를 졸업하고 10등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씨와는 육사 11기 동기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24년 뒤 두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신군부 하나회를 조직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제50화국을 수립합니다. 전 대통령 다음으로 2인자로 매김한 노 전 대통령은 국군보안사령관, 육군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정계 입문 후에는 초대 체육부 장관, 88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맡으며 대내외적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1987년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고 직선제 개헌이란 파격적 공약과 6.29 선언, 보통 사람이란 캐치프레이즈를 홍보하며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잘못을 청산할 국민 모두의 슬기와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퇴임 뒤 1997년 과거 쿠데타 등에 대한 반란수계 혐의로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노 전 대통령.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게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고 이후 지병 탓에 남은 삶 대부분을 병상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풍자도 자유롭게 허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태우라고도 불렸죠. 공과 과도 많은데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북방 외교에서부터 비자금 논란까지 임성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이자 보통 사람을 표방했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누군가에겐 정치인에 대한 풍자와 자유를 허용한 물태우였지만 민주화합의 새 시대를 열어 안정 속에 선진국으로 비약할 것을 염원하는 성숙한 우리 국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 또 다른 이들에겐 범죄와의 전쟁으로 흉악범죄를 소탕한 강한 대통령이었습니다. KTX 개발 착수, 해외여행 자유화,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은 국민의 발을 넓혀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대 치적으론 공산권 국가들을 상대로 추진한 북방 외교가 꼽힙니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88 서울올림픽 개최, 옛소련, 중국과의 수교 등 외교의 새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감된 건 여전히 한국 역사의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가슴 아픈 것은 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오랫동안 추징금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3년 9월에서야 뒤늦게 완납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부 서남빛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 이번 장례 국가장으로 어떻게 치러질까요? 네,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족이 원한다면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민적인 추앙을 받는 사람이 숨진 경우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고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국가장법의 적용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고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이냐를 두고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국감장에서 국가장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면, 복권, 또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 자, 일단 행안부는 내일 미국에서 들어올 유족을 만날 예정인데요. 유족이 국가장으로 치르길 원하는지 일단 확인하고 유족이 원한다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결국은 결정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수환 씨는 어떻게 입장을 냈습니까? 문상은 갈까요? 아직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 전 대통령 상황에 대한 입장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인 민정기 전 전두환 비서실장에게 확인해보니 전 씨가 문상을 직접 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민 전 실장이 전 씨의 아내 이순자 씨와 통화를 한 내용을 저희에게 전해주었는데요. 전 씨가 말없이 애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지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 예. 전 씨가 이외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민 전 실장은 전 씨가 문상을 갈 수도 있겠지만 전 씨 건강 상태가 부축이 없이는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직접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야 정치권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언론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 3시간 만에 공식 논평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우리 역사에 다시는 과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엄정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 일부에서는 국가장 대응 등을 놓고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조호섭 그리고 윤영덕 의원은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송영길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의를 표했다고 밝혔는데요. 노소영 씨의 남편인 이 SK 최태원 회장, 이 최 회장은 미국에 출장길에 오르기 전 내일 조문을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당도 당연히 입장을 냈겠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민주당과는 이 입장에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과를 언급하긴 했지만 공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하면서 애도를 표했는데요. 국민의힘 허은하 대변인은 재임 당시엔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그리고 북방 외교 등의 성과도 거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역시 과보다 공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북방 정책이라든가 냉전이 끝나갈 무렵 우리나라의 외교의 지평을 열어준 데 대해서는 참 의미 있는 성과였다라고 말을 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SNS에 노 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정책은 북방 정책과 범죄와의 전쟁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홍준표 후보가 그럼 그 당시에 그 홍검사로 활약을 했던 겁니까? 시기가 정확히 딱 그 시점인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무렵 그 범죄와의 전쟁에 앞장섰던 검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났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 확정 16일 만으로 혹시나 했던 대장동 관련 언급은 역시나 없었죠. 야당에선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요.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회동은 오전 11시부터 5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회동의 첫 대화는 원팀 구성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또 서로 좀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1월 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우리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또 미래 지도자들의 정책 경쟁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책을 통한 선의 경쟁을 펼쳐주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재명 후보께도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또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어제 우리 그 대통령님께서 시정 연설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이번 회동은 인사말 뒤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대장동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장동의 대자도 안 나왔다며 선거 개입 논란 여지가 있는 정치 이슈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야권 대선 후보도 요청이 오면 회동을 검토할 수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 그대로 나온 건데 굉장히 세게 나온 겁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2달 전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삼성그룹 총수로서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 부회장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40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검찰이 요청한 형량과 동일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투약 횟수나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부회장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부과 시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며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석방 취소 요건인 금고형보단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수라는 말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환 조사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이게 기각됐고 그러자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너무 대선을 의식했다 이겁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에서 내린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공수처 직원들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손 검사는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고발 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장 심사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는데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손 검사 측은 피의자의 무고함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앞으로의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선 전국을 의식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수처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전직 보험회사 직원이 낀 일당이 고의로 주차된 외제차에 부딪히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들통났습니다. 중고 외제차를 사서 교통사고를 내 폐차 처리하면 차량 매입 가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노린 겁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야심한 시간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마을을 찾은 차량이 주변을 이리저리 오갑니다. 이튿날 같은 장소를 찾은 택배 차량이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주차된 외제차를 들이받습니다. 전직 보험사 직원 A씨 등 6명은 지난 3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과 경기도 남양주에서 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중고 고급 외제차를 싼 값에 사서 사고를 낸 뒤 폐차 처리하면 구매 가격보다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노렸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 전날에 현장을 답사하거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배 차량으로 사고를 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A씨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보험사에서 6천만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가 단지 보험사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보험 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정책부 심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공원에 등장한 영희입니다. 영희면은 그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그 로봇 인형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진행하던 그 커다란 로봇이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야외 88 잔디마당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공원 측이 넷플릭스의 요청을 받아서 홍보 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원을 대관해주고 내년 1월까지 전시하기로 한 건데요. 생김새는 드라마와 같지만 크기는 드라마 속보다 조금 작아진 4m의 규모로 이곳에 가면 드라마의 OST와 함께 영희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드라마 속 멘트를 그대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어요. 애들은 저 소리가 나오면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놀이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인은 세계의 왕입니다. 참 요즘 시대에 이렇게 간 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네요. 누굽니까? 네, 오징어 게임에서 VIP 역할을 맡아서 예. 갑질 연기를 선보였던 미국 배우 제프리 지울리아노의 이야기입니다. 4년 전에 태국의 한 슈퍼마켓에서 벌였던 갑질 행각이 뒤늦게 공개가 된 겁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그럼 뭐 증거 같은 게 있는 겁니까? 네, 영상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계산대 건너편에 있던 지울리아노가 앞으로 다가와서 벼란간 새치기를 하더니 항의를 하는 남성에게 황당한 말을 합니다. I'm an American. I do what I want. We're the king of the world. Okay? 네, 이외에도 방송에서 다 들려드릴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을 이어가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는데요. 영상의 제보자는 당시 다른 계산대가 비어 있었는데도 지울리아노가 새치기를 하고 물건을 내던졌다며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속 갑질 연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감독이 진짜 캐스팅을 잘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형아 죄송하다고 해입니다. 보통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동생한테 형이 하는 말 아니에요? 네, 사실 그 반대가 더 자연스러운 네네. 상황일 텐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행하는 택시 앞으로 어린 형제 둘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중 한 명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면서 택시와 그대로 부딪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휴. 이때 동생이 형에게 하는 말이 이 택시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이 됐습니다. 아유, 동생이 참 대견하네요. 네, 7살 먹은 동생인데 오. 이 동생이 형의 잘못을 먼저 알아채고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데다 이어 죄송합니다라면서 형 대신 사과까지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가중처벌인 민식이법의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를 했는데요. 네. 만약 이 형제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딴 마음을 먹었다면 택시기사는 큰 곤경에 처할 뻔했습니다. 이 형제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의 잘못으로 잘못이 적은 운전자가 과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신으로 자진해서 해당 영상을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 부모의 그 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다시 오른 인간탑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탑을 쌓는 겁니까? 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한 광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먼저 보실 텐데요. 광장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팔을 뻗어서 서로의 어깨를 맞잡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모인 어깨를 차례차례 밟아가면서 말 그대로 인간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걸 왜 하는 겁니까? 무슨 뭐 시합하는 겁니까? 네, 축제의 일종이라고 아. 하는데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에서 매년 벌이는 전통 축제인 카스텔입니다. 영어로 요새라는 뜻인데 높게 탑을 쌓으면서 공동체의 협력심을 키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 동원되어야 하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이번에 15개월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주최 측은 방역을 고려해서 참여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어쨌든 점점 일상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보기는 좋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천슬라된 테슬라입니다. 그 전기차 업체 테슬라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전날보다 12.6% 급등하면서 1,024.8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0년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한 지 11년 만인데요.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1조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83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이로써 테슬라는 애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도 하룻밤 사이에 42조 원이 늘어나면서 337조 원을 기록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세계 1위의 부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도 빨리 집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다음 달 3일 진행될 최종 여론조사의 문항을 놓고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죠. 당이 이 두 사람의 의견을 합한 가상 대결을 설명한 뒤 사지선다로 하겠다고 했는데 따져보면 사실 홍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당 결정이니 이후 분리를 떠나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들은 약 1시간 반 정도의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습니다. 1대1 가상 대결을 문항에 넣되 사지선다 형식으로 한 문항을 묻는 방식입니다. 1대1로 설명을 다 해주고 마지막에 우리가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등 1대1 가상 대결 구도를 모두 설명한 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는 4명 중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형식의 질문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원하는 가상 대결과 홍준표 후보 측이 주장하는 사지선다를 절충한 모양새지만 결국 사지선다인 만큼 홍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한 주장대로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 없습니다. 윤 후보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후보들은 권한이 없고 또 당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윤 후보 측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사지선다로 할 거였으면 지난 24일 제안한 역선택 방지 문항도 넣었어야 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세부 문항을 다듬어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1일부터 나흘간 당원 투표를 함께 진행한 뒤 5일 본경선 결과를 최종 발표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만에 만났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어땠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이 여당 대선 후보를 청와대로 처음 부른 건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였습니다. 네. 후보 선출 이틀 만에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건데요. 하지만 노 대통령은 2007년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가 확정됐을 때 10여 분간 전화통화만 했을 뿐 따로 만나진 않았습니다. 2012년 9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13일 만에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라 여당 대선 후보와 대통령의 만남 이뤄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과거 경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두 분이 오늘 화기애애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소부터 남달랐는데요. 2002년과 2012년 청와대 접견실에서 인사를 나눈 것과 달리 오늘은 상춘제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그때 모질게 했던 거 사과한다며 4년 만에 회포를 풀기도 했고요. 대권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게 더 클 것 같다. 그 점을 좀 말씀을 하셨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농담 삼아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면담에 앞서선 문 대통령도 문밖까지 마중을 나와서 반가움을 표시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상춘제엔 처음 와본다. 건물도 참 예쁘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관리 특이하게 예쁜데 심은 사람이 좀 특이한 분이시거든요. 특이한 사람이라고요? 뭐 심은 사람이 누구길래 그런 겁니까? 바로 전두환 씨입니다. 이 후보가 말한 특이하게 생긴 백송은 1983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식모기를 기념해 상춘제 앞에 심은 1945년생 소나무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누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격차를 벌리면서 우위를 보이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 김태우 의원 합류에 이어서 오늘은 삼선의 이채익 의원과 박대수, 박성민 등 7명의 초선 의원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똘똘 뭉쳐 힘을 모으고 또 모아야 정권 교체의 열망을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국민의힘 예비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70%, 당원 투표가 30%였는데 이번 본경선은 50대 50입니다. 의원들의 움직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의원들은 왜 거기에 붙었을까를 보면 핵심 당원들의 분위기가
홍준표 가지고는 안 된다. 당심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아직까지는 견고하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들이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안 갔대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맞아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세 후보가 아침 일찍 참배에 나섰는데 윤석열 후보는 주호영 의원,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오후에 따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경선의 막바지에 다양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윤 후보 측 역시 지나치게 촉박하게 일정을 전달받았다. 그래서 못 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광주를 방문하려고 일정을 잡아놨었기 때문에 불참했는데 결국 무산되면서 광주도 못 가고 참배도 따로 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같은 날짜에 돌아가셨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 돈을 뇌물로 봐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거든요.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건 일부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는 게 됩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법원이 최근 검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은행 계좌들을 대상으로 한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보전 금액은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입니다. 법원은 곽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 등으로 불법적인 재산을 얻었고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며 외압을 행사해 화천대유 측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편의를 봐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들에게 50억 원이 건네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곽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해석입니다. 곽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용한 대장동 특검 촉구 마스크와 근조 리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다 30여 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여당도 야당 때 그러지 않았냐 이거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을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삐걱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와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제거해달라며 반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문제없는 일이라고 맞서자 결국 수위 높은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 했던 행위들은 잊으셨습니까? 뭐 이 정도도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구만, 민주당이. 여기는 국감장입니다. 여기는 상갓집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무슨 큰 상을 당했나, 올 해체되는 어떤 슬픈 일이 있는가. 계속된 말다툼에 청와대 국감은 30여 분 만에 중단됐다가 오후 3시쯤 재개됐습니다. 오후 질의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을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과 반칙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득을 획득한 상황으로 보시나요? 개발 과정의 이익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어졌고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어떤지는 이제 수사당에서 검증이 필요합니다만은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위증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궤변을 펼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 국감에서 파이시티 관련 위증을 했다며 받아쳤습니다. MBN 뉴스 이현지입니다.
매년 한국으로 탈북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보통 늘 1,000명을 넘겼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에 229명으로 급감하더니 올해는 지난 6월까지 36명이 다였습니다. 그럼 그 많은 탈북민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북한을 나와 중국을 거쳐 동남아를 통하는 루트가 일반적인데 이곳들 어딘가에 코로나를 피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MBN이 8개월간 이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국내외 탈북민을 만나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죠. MBN 특별 취재 코로나에 갇힌 탈북민. 먼저 탈북의 시작점인 북한 두만강 현지 모습부터 중국 내부 상황까지 배준우, 주진우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시작 전인 지난 2019년 취재진이 다녀온 두만강 모습입니다. 물놀이를 하는 북한 아이들, 빨래하는 여성들, 나무를 강에 띄워 옮기는 류벌공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코로나 2년, 북한 아이들은 사라졌고 북한 군인과 초소만 늘어났으며 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삼엄해진 걸까? 북한 사회안전성 포고문을 보면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경 2km를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에 침입한 대상은 예고 없이 사격한다고 돼 있습니다. MBN이 단독 입수한 북한의 최근 비상방역법 주민교육 자료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은 물론 국경과 강가에서의 빨래와 목욕, 야외 술판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동물도 풀어놓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고 절대 복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옳지 못한데요. 두만강 연안이던가 퐁땅 쇠사슬 다 채놓고 거기 전기 투입했으니까. 북한식 사회적 거리두기 벌금도 있는데 한 달 노동자 생활비가 15만 원임에도 강가에서의 목욕과 빨래는 5만 원, 동물을 풀어놓으면 100만 원, 영업 제한을 어기면 50만 원에 육박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빙자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어마어마하게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거대한 제2 아우슈비츠 된 겁니다, 지금. 탈북 통로가 되었던 두만강 등 북중 접경 지역은 코로나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직전 중국으로 빠져나온 탈북민들은 어떨까? 중국에 숨어있는 탈북민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디 다니지 못하고 코로나 없을 때는 친구도 없어도 내 어디 뭐 택시만 타면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못 다녀요. 혼비자와 건강 그런 거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에 오르면 그걸 구매를 안 되고. 신분증은 물론 코로나 건강증도 없어 발은 묶였고 공안의 검문 검색 강화로 탈북 브로커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대다수는 코로나가 안 돼서 그걸 안 한다고 싫어. 저기 근데 그러면 지구 제가 또 나는데 거기서 얻어가지 못하겠을 것이. MBN은 가장 최근 중국을 빠져나와 한국을 들어온 탈북민을 어렵사리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길이 봉쇄된 중국 안에서 유일하게 탈북할 수 있었던 방법은 산간 지역을 통한 오토바이. 압록강을 건너 중국 조선족 자치구에서 오토바이를 구해 여기에 텐트를 매달아 숙박을 해결하며 선양시와 안의성, 운남성을 거쳐 동남아까지 36일 동안 달린 겁니다. 대포폰 GPS를 보며 험한 산길을 이용해 검문을 피했고 신분증이 필요 없는 개인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웠습니다. 이렇게라도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로 넘어가는 데 성공한 탈북민의 수는 극소수입니다. 작년에 소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국경 지역에 있는 이민국 보호소나 방콕에 있는 이민국 보호소에 청두에서 일부 탈북민들이 붙잡혔다는 소식만 간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토바이 탈북을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은 동남아로 향하는 중국 곳곳에 숨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코로나 백신은커녕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못 갑니다. 조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지만 중국 내 탈북민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정식 비자를 받고 외화벌이를 하러 나온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은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중국에서 1차, 2차다. 다 받았습니다.
2년 전 코로나 전에 중국으로 나와 언제 고향에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 신분증이나 북한 여권이 없는 탈북민은 불법 체류자를 위한 백신 접종은커녕 면역신분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줄 수 없다고. 아니 국제수사를 뭐 사람 아니고 무슨 뭐 어디서 수사 뭐 땅에서 뭐 수사하는 거. 코로나19로 강화된 검문 검색에 북송될까 하루하루 떨고 아파도 병원은 당연히 못 갑니다. 죽든 살든 문 열어보자고 문 훌 열었단 말이에요. 문 열었는데 공안에서 4명이 수로 들더란 말이에요. 가지고 막 손발 막 후두 떨면서. 옛날에 공증이 없어도 병원 봐주고 이랬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그냥 또 날아왔어요. 배를 부러지고. 한국행이 뚫릴 때까지 버텨야 하지만 코로나 속에서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하나 때문에 뭐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 신분증 그것만 있었으면 위생실 청소도 이 신분증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됐죠. 코로나 위험에 생활고까지 중국에서 숨죽인 탈북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KT는 유무선과 인터넷이 어제 오전 11시 20분부터 1시간 25분 동안 그것도 전국에 걸쳐 먹통이 됐었죠.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사고 직전 데이터를 분배해 내보내는 라우팅 설비를 교체하며 문제가 생긴 건데 전문가들은 하필 트래픽이 많은 시간대에 그 작업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KT의 먹통 사태는 사고 직전 무리하게 설비를 교체했던 탓이었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고 원인이 네트워크 설정 오류라고 밝혔습니다. 오류를 발생시킨 작업 시간은 어제 오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라우터 어떤 교체 작업 그런 것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네, 그 시간대에.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새벽이라든지 연휴 때문에 이럴 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제일 트래픽 많을 때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KT는 사고 24시간이 지나 구현모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별도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KT의 전국만 마비로 일대 혼란을 겪은 시민들은 정작 사과 문자 등 개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병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해 환자분들도 많이 당황했는데 아직까지 KT 측에서 사과문이나 설비 점검이라든지 연락을 따로 받은 건 없거든요. KT는 조속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지만 실제 피해 구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백신 패스가 곳곳에 도입됩니다. 백신 패스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정태진 기자가 백신 패스 사용법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는 스마트폰으로 질병관리청 쿠브 앱을 내려받으면 여권까지 연동돼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QR 인증 밑에 있는 접종 증명 코드를 클릭하면 접종 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스티커 형태로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후 48시간이 지난 당일 자정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접종 예외 대상자는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갖고 보건소에 가서 등록하면 쿠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패스를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헬스장이나 골프장에서 운동한 뒤 샤워 시설을 이용할 때 꼭 필요합니다. 영화관에서도 백신 패스가 있으면 옆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있고 팝콘과 음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야구장에서는 아예 접종자 전용 구역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응원가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치맥도 가능합니다. 노래 연습장과 경마장, 카지노 출입도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기념식, 각종 행사장에서도 백신 패스가 있으면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없을 경우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가 있는 어르신들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고 병원과 요양시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에 가는 외국인은 반드시 사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은 접종 안 한 사람이 더 많죠. 필수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재는 미국에 비행기로 입국할 때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만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As of November 8th, foreign national air travels to the United States will be required to be fully vaccinated and to provide proof of vaccination status prior to boarding an airplane to the United States. 다만 백신 접종이 쉽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등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미 당국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3종과 아스트라제네카 등 WHO 사용 승인 백신이 인정됩니다. 이번 미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은 기존의 유행이 심각한 국가를 위주로 한 제한에서 백신 접종 기준으로 한 대대적인 전환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6세에서 11세 어린이 백신 임상시험에서 강한 항체가 형성됐다며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성인 용량의 절반인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차례 투여했는데 성인과 비교해 1.5배 수준의 항체를 생성했다고 모더나 측은 설명했습니다. 모더나 이전에 승인이 난 화이자 백신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It's entirely possible, if not very likely, that vaccines will be available for children from 5 to 11 within the first week or two of November.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미국 복지부는 겨울철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정확하고도 저렴한 자가검사 키트를 대량 생산해 최대한 대중에게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2100년) 인구가 반토막 나고 2750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가 2006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문제는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 절벽을 해결해줄 청년층이 미래를 포기하기 때문이죠.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이 모두를 포기한 5포 세대에서 요즘은 꿈과 희망도 포기한다는 7포 세대, 심지어 가짓수를 헤아리기가 힘들어 N포 세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 정책이 단순히 지원이나 복지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청년을 위해 출시한다는 청년 통장을 보면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가입 2년 뒤 36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고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5년 동안 가입하면 최대 18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도 벼락거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생색내기용 지원책이라며 시큰둥해야 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씩 추가 적립돼 2년 후에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당과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청년 통장 혜택이 적어 청년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꼬집었겠습니까? 로마 제국 최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자식이 많으면 공직 등용에 우선권을 줬고 대신 미혼에게는 독신세를 부과했습니다. 인구가 국가의 부를 결정한다는 생각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다 든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자녀라면 여기에 호응할까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강 건너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요. 정신과 의사인 빅토르 프랭크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되찾아 줄 수 있을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청년 통장으로 생색이었습니다. 날로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묶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체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은행의 경우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정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2금융권 기준도 줄어들고요. 청년이나 서민층은 대출 문이 더 좁아지는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정하는 이른바 DSR의 규제를 개인별로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만 넘겨도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내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적용 시기를 6개월 더 앞당긴 겁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 원에 대출 없는 무주택자 A씨가 6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 지금은 은행에서 집값의 60%인 3억 6천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고 연봉 4천만 원만큼 신용대출도 가능해 모두 4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을 넘기기 때문에 DSR 규제를 받아 연 원리금이 연봉의 40%인 1,6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0년으로 잡아도 최대 대출 규모는 3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1억 원 줄어듭니다. 대출을 더 받기 위해 보험사나 저축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2금융권의 DSR 비율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가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로 확대됩니다. 전세 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지만 은행의 전체 대출 총량 관리에 내년부터 다시 포함시켜 최근 같은 대출난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공급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하여 대출 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과 중저소득자가 대출난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올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직전 분기보다 0.3%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예상은 0.7%였는데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원인은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가 2분기보다 크게 줄었거든요. 7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 탓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원자재 난에 따른 철근 가격 급등 등 토목 건설 투자가 줄어든 것도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결국 코로나와 물가 상승 이 두 가지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4.2%의 적신호가 들어온 셈인데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를 역대 최대 규모로 낮추고 2천억 원이 넘는 소비 쿠폰 사용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30원대, 서울은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유류세 인하로 다음 달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 서울은 1,600원대까지 가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낮추기로 한 건데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저렴해집니다. 하루에 40km 정도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에 한 2만 원 정도 납폭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액화 천연가스, LNG의 할당 관세도 인하해 연말까지 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비 진작 대책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맞춰 1년여간 중단됐던 소비 쿠폰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과 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생 회복과 경기 반등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300억 원 규모로 여행과 숙박, 공연과 전시 등 9개 분야의 쿠폰을 방역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정부가 제시한 4%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번 내수 진작 대책들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CAT에 단독으로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월부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일본 정부의 무대응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방역 규범집 초판을 공개했습니다. 가둬놓고 대회를 치른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지난 도쿄올림픽 때보다 더 엄격하다는 평가입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은 대부분의 경기를 관중 없이 치른 도쿄올림픽과 달리 중국 내 거주자에 한해 경기장 입장을 허용하지만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은 사실상 외부와 격리됩니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중국 도착 후 베이징에서 21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접종자라 해도 중국에 들어온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경기장과 훈련장, 숙소와 식당 등 제한된 장소만 오가야 하고 매일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专车专人专座 确保这个车辆这个上座率呢是在50%以内。每天呢就是咱们司机在接送完。 도쿄올림픽보다 더 폐쇄적인 방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장기 집권 시나리오의 일환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다음 달 6중 전회,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과 3월 양회, 10월 당대회로 이어지는 대형 행사를 통해 희 주석의 치적을 홍보하고 3연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쿄올림픽처럼 대회 기간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면 폐막 며칠 후 베이징에서 열릴 양회가 지장을 받고 장기 집권 시나리오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대회를 치른다는 겁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백승호 선수의 이 강력한 프리킥 한 방이 9월의 가장 역동적인 골에 선정됐습니다. 최초로 2회 수상한 백승호의 인천전 득점 장면 함께 보시죠. 오늘 전남 신안군에서 찾은 가을의 한 장면입니다. 단풍이 늦어지는 가운데 갯벌에서는 함초와 칠면초가 붉게 물들었는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두꺼운 겉옷 차림도 무난하겠지만 낮에는 서울 18도, 광주와 양산 등 남부지방은 20도를 웃돌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를 따라서는 5mm 미만의 아주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 비가 지난 뒤에는 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미세먼지는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서부 지역과 전북을 따라서는 내일 오전에,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에 영향을 미치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를 따라서는 내일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가을 안개는 오늘 밤 사이에도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비가 그치고 오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일교차가 무척 큰 폭으로 벌어집니다. 한 주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